나오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장 기본 값의 정수배를 갖도록 하니까 맞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양을 플랑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퀀텀이라고 불렀어요. 그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는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정립한 해예요. 이상적인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100년 걸릴 계산을 1초에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과학의 요즘껏 혜지입니다. 2025년 요즘과학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두 분의 패널과 함께 과학 뉴스를 소개할 텐데요. 한 분은 전문가 패널, 또 다른 한 분은 알파 세대의 진짜 요즘껏 학생 패널입니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과학 뉴스를 더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6시에 영상이 업로드되니까 구독, 알람 설정 아시죠? 올해 첫 뉴스는 양자 기술의 해입니다. 2025년은 양자역학 100주년을 맞아 유엔에서 지정한 양자 기술의 해로 지정됐어요. 오늘 양자 뉴스를 소개해 주실 두 분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전문가분은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간단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네.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 공학박사, IBM 왓슨 연구소연구원, 미국 전기전자기 펠로우, 미국 물리학기 펠로우 선정, 일리노이대 최우수 동영상 수상, 250여 편의 SCI 논문 발표, 40여 건의 국제 특허 획득.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저희 양자 컴퓨팅 분야 세계적 석학이신 서울시립대 안도열 석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안도열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넘치고 벌써부터 양자역학이 질문이 끊이지 않는 친구인데요. 송곡초등학교 5학년 유승혁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곡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유승혁입니다. 저는 과학을 특히 좋아하고 그 중에서 양자역학과 입자물리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미래에는 이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세상에 도움을 주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와, 와, 진짜 저희가 더 기쁘네요. 이 과학자의 미래 정말 대단한 과학자분을 미리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올해가 양자역학 10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 100년 전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100주년을 기념하는 걸까요? 그게 1925년이 양자역학이 새로운 물리학 체계로서 정립이 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00년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고전 물리학이 거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 이제 당대의 모든 물리학자들은 이미 이 고전 물리학이 완성되어 있는 체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900년에 그 독일의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가 어떤 거냐면 그 흑체 복사라고 하는, 금속을 가열하면 빛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금속의 온도에 따라서 그 빛의 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이 변화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제 그 모델을 그 당시에 이제 알려져 있는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설명이 안 됐어요.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되면 뭔가 고전 물리학 체계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고전 물리학 체계를 돌이켜보면 딱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물리적으로 중요한 양, 이를테면 뭐 에너지라든가 운동량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중요한 양들은 그 연속적인 값을 갖는다는 가정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인데, 그 물리학적인 체계는 근본적으로 입자 아니면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네. 있었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그 음양론하고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 그래서 파동에 해당하는 것 아니면 물질에 해당하는 두 네. 가지 속성을 갖고 있고, 그것 중에 어느 하나일 것만 음. 갖고 있다는 가정을 했어요. 역시 시험 볼 때 잘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요? 찍어요. 그쵸? 대입해서 0이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스 플랑크가 했던 게 똑같아요. 찍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educated guess라고 하는데,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추측을 해서 찍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불연속적인 값을 간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음.
했더니 흑체 복사 스펙트럼이 딱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러한 그 금속의 흑체 복사 같은 그러한 그 미세 어떤 전자 구조가 갖고 있는 특성을 보는데 물리학에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가정 중에 하나가 틀렸구나 아. 하는 걸 알게 됐죠. 오. 나오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고 음.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장 기본 값의 정수배를 갖도록 하니까 맞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양을 플랑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퀀텀이라고 불렀어요. 에너지의 가장 기본 단위를 퀀텀이라고 부르자 하고 막스 플랑크가 세워서 이 퀀텀이라는 이제 양자 물리학이 시작되게 된 건데, 음. 이제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좀 흘러서 첫 번째 가정이 틀렸다는 건 알았는데, 이제 그다음 가정은 뭐였어요? 파동이냐 입자냐. 파동이거나 입자이거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이제 그 해결을 준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에요. 음.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뭐로 유명하죠? 상대성이요. 상대성 이론.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그 창시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 노벨상을 받은 논문은 1905년도 논문인데 뭐냐면 금속판에 빛을 쪼여주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아. 전자가 그걸 광전자 효과라고 하는데, 그게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 보면은 빛이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쓴 논문은 4페이지짜리 논문인데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특정한 조건 하에서 빛은 입자처럼 행동한다 음. 하는 걸 이제 네. 밝혀냈어요. 아. 그리고 좀 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전자는 보통 입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전자를 어떤 결정에다가 이렇게 X선처럼 해서 입사를 시켰을 때 반사되어 나온 패턴을 잘 보면은 회절을 네. 보여줘요. 회절은 뭐의 특성이냐면 파동의 특성이거든. 그래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전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선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는구나 음.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됐죠. 음. 그래서 1925년이 왜 양자역학의 원년이라고 하냐 하면 그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는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를 정립한 해예요. 그래서 그의 유명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고 뭐 하이젠버그나 슈레딩저가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몇 년 지나서. 네. 그래서 1925년을 양자역학의 원년이라고 부르는 거죠. 너무 네. 제가 두서없이 아니요, 얘기했죠? 너무 재밌었어요. 되게 예전 중학교 이럴 때 네. 광전자역과 이런 거 배우던 그 그림도 막 네, 생각나고, 맞아요. 오늘 양자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승혁 학생은 오늘 전에도 그 양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저도 불확정성 원리에서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양자 세계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실험 중에는 슈레딩거 고양이 사고 실험이 가장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 저도 네. 들어만 봤어요. 뭐 이게 죽은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다 네. 이런 비유로 하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슈레딩저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고요. 아. 아주 작은 입자를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양이는 거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음. 양자역학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음. 자, 어떤 박스 속에 야구공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집어넣은 거 알았어요. 그럼 언제 열어도 야구공이 있죠. 그쵸. 그죠? 왜 그럴까 하면 입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파동을 집어넣으면 파동은 이게 나갈 수도 있고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는 시점에 따라서 이 파동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슈레딩저 고양이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객체가 그 입자일 수도 파동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질을 갖고 네. 있다는 것을 내포해 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사실 어떤 그 객체의 그 존재는 그 입자 또는 파동 그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입자일 수도 파동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해 준 게 슈레딩저의 고양이죠. 그렇죠. 이게
미시sek은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징적으로 딱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렇게 뇌리에 박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비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교수님 강의를 찾아서 보다 보니까 네. 그 양자를 미술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되게 그거 재밌더라고요. 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어가지고. 그 미술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 시선의 방향과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들어보면 그 이집트 그림을 보면 이집트 이게 피라미드 안에 들어있는 벽화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죠? 다 이렇게 옆으로, 몸은 앞으로, 눈은 고개는. 앞으로, 눈은 정면을 보고 있고 네, 얼굴은 옆을 보고 있어요. 그죠? 네.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이나 아니면 동물이나를 봤을 때 그 눈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리스대로 가면은 인체의 비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음, 그렇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잘 보면 앞에 있는 대상이랑 멀리 있는 산이랑 비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원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근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19세, 20세기 초에 되면 피카소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려요? 큐비즘이라고 그래 갖고 뭐 사람이나 대상들을 뭐 삼각형, 사각형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전개도처럼 그려 갖고 막 섞어 놓기도 하고 그죠? 고전 물리학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삼라만상은 입자 아닌 파동이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이제 양자역학이 되면서 이 객체는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그런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합된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똑같진 않지만 어떻게 사물을 볼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미술을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이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양자역학을 우리의 사고에 적용해 보면은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우리가 정형화되고 이런 고정되는 사고가 아니라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가, 다양한 가능성들을 생각하며 사고하며 생활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음. 음,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자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이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제 세 가지 보통 양자 기술을 들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 센싱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분야가 있는데 이제 양자 컴퓨팅의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이제 입자냐 파동이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 파동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파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음, 변화한다? 이렇게 부딪힐 때 약간 서로 간섭을 하면서 음,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그렇지 않을까? 맞아요. 간섭하고 퍼져나가는 거는 뭐냐면 중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음. 이게 나중에 좀 더 이제 좀 그 수학 좀 어려운 수학을 배우면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제 그 파동 방정식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해들을 더한 것도 새로운 해가 된다는 그게 중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자 현상은 아니지만 중첩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음. 가끔씩. 네. 비 온 다음에 무지개? 무지개.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런 빛은 빨간 옷도 파란보에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 파동이 섞여 있어요. 섞여서 흰색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제 비가 온 후에 특정한 대기 조건이 만족되면 그게 회절이 돼서 그 색깔이 분광 실험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빛도 여러 가지 그 파장들이 다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0이라고 하는 파동이랑 1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는 파동은 뭐냐면 그, 그 특정한 파동의 이제 에너지를 표시할 수가 있는데 0과 1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하면은 0과 1이 동시에 계산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런 것을 퀀텀 빛이라고 불러요. 음. 큐빗. 그러면은 그런 큐빗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0과 1의 상태가 네 개가 되겠지. 그쵸. 두 개. 제곱. 그렇죠. 두 개의 큐빗이 있으면 네. 네 개의 계산을 한 번에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계속 곱해보면은 만약에 32번 곱하면 얼마쯤 되는지 알아요? 2를 32번 곱하면 어, 그 교수님 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교수님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 정확하네. 대단하네. 40억 번 정도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32개의 큐빗이 있으면 이상적인 큐빗이 있으면 40억 개 연산을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40억 번의 계산을 하나의 계산을 하는데 1초가 걸린다고 하면 100년 정도 걸려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상적인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100년 걸릴 계산을 1초에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산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계산을 무지막지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네. 그래서 천문학 뭐 이런. 그렇죠. 대표적인 게 암호 푸는 거.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제할 때 네. RSA라는 암호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암호의 그 특성은 뭐냐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푸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좀 실용화가 되면 이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해커들이 세상에 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암호는 다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고 음. 긍정적인 시각을 본다면은 이를테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데 잘 안 맞는 거 있죠. 뭐죠? 일기예보, 네. 기사. 이제 기상은 굉장히 복잡한 그 방정식들을 풀어야 돼요. 그 나비에스톡시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유체역학 방정식에다가 뭐 복잡한 걸 다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기상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그리드는 1km 바이 1km 정도 돼요. 그 안에서 이제 근사화시키는데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그것보다 한 몇십 미터 바이 몇십 미터로 줄여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슈퍼컴퓨터에 몇만 배의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주식 금융시장 몇백만 개의 네. 주식이 아. 변화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금융회사 주식들은 양자 컴퓨터를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양자역학이 발전하면은 이런 엄청난 연산이 요구되는 그런 일들에 아주 적합하고 또 신약 개발에 도움이 돼서 지금 치료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역할이 되겠군요. 말씀해주신 양자 컴퓨터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컴퓨터는 튜링 기계처럼 정해진 방식대로 계산을 수행하는데 양자 컴퓨터는 측정할 때마다 결과가 측정이라는 게 양자의 중첩을 깨서 확률적으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내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알고리즘도 원래부터 확률적인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실행하고 오류를 보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두 번째가 맞아요. 아. 잘 알고 있네요. 대단한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반도체가 점점 작아져서 미시세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데 양자역학이 이 작은 반도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자 효과가 나타나는 크기가 보통 3나노라고 그래요. 30옹스트롱. 네. 그러니까 30옹스트롱보다 반도체 소자가 작아지게 되면 이제 양자 효과들이 굉장히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 트랜지스터는 그 뭐냐면 반도체 소자를 그냥 저걸로 보는 거, 스위치로 보는 거거든요. 고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작아지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 역학적 특성을 오류로 볼 것이냐, 그럼 그 보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양자 역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 신호 처리를 할 거냐, 그럼 양자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자가 작아지는 추세는 맞는데 이제 그게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 응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오늘 처음에 왜 양자 100주년인지 양자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자를 대하는 사고방식,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응용 기술까지 두 분 덕분에 제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 설레어하는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네. 이런 학생에게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 책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 뭐 양자 컴퓨팅 관련된 책들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음, 일본 사람인데 미치오 카쿠라는 사람이 쓴 양자 컴퓨터의 미래 음, 라는 책도 괜찮은 것 같고,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원 교수님인데 이순실 교수님이 쓰신 퀀텀과 뭐 그 미래 그런 책도 괜찮고, 음, 그리고 좀 더 이제 좀 수학적인 기초가 필요하긴 할 텐데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그 물리학 강의록 렉처스 온 피직스의 3권짜리인데 지역분을 좀 알면 그 파인만 교수가 쓴 책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수학 학생은 당장 집 가서 읽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어려운데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러게요. 이제 양자를 이해하게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엔 양자역학이 워낙 깊고 신비로운 세계지만 그래도 요즘 과학을 통해 교수님 덕분에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세계에 한 발 더 깊이 다가가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이번 안도일 교수님과 함께한 요즘 과학을 통해 쉽고 재미있는 설명을 들으며 양자역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도열 교수님과 같이 양자 연구를 이제 힘차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과 승혁 학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 과학자 꿈나무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양자 기술의 미래는 너무 밝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